서리건 봄 햇살 아래 1억 4천만 년을 이어온 태고의 자연이 깨어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이 되살아나고 요만큼 난가? 네. 아, 요거를 집꼬리를 예, 좀 나오도록 해야. 수천 년 세월을 오늘로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삶의 지혜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 경남 창녕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한결 부지런해진 태양이 젠걸음으로 산을 타고 오릅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풍경도 붉은 햇살 아래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습지가 펼쳐진 이곳은 살아있는 생태계의 역사 우포늪입니다. 야, 말로만 듣던 우포늪에서 일출 보다니. 태양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것 같네. 겨울이라 좀 삭막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겨울의 우포늪이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데요. 한 폭의 동화와 같다, 진짜. 우포의 아침을 깨우는 건 새들입니다. 우포는 수풀과 먹잇감이 풍부해서 수십여 종에 이르는 텃새와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춤추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 나는 새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4개의 늪으로 이루어진 우포는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입니다. 약 1억 4천만 년 전 낙동강 유역에 지반이 내려앉고 강물이 흘러들어 지금의 우포늪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포는 지금도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포엔 2가지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11살 된 소희입니다. 소희가 누구냐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소란이 참 재밌는 이름이죠. 네, 출발. 출발. 엄마 손을 잡고 생태학습을 나온 아이들. 소달구지를 타본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아이들도 신기한 모양입니다. 소마차 처음 타보지? 네. 어때 타보니까?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6년째 달구지를 끌면서 우포의 마스코트가 된 소희. 오랜 시간 주인 할아버지와 함께 하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소희 자랑에는 할 말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소가 말을 잘 듣네요. 말 안 들으면 못 버리지요. 말로 그래야 버리지 말 안 들으면 못 버리고. 서락하면 서야 되고, 네. 가작하면 가야 되고. 지금 그럼 서라고 그러니까 서라고 하면 소가 서나요 지금? 한번 잠깐만 한번 서라고 해보세요. 진짜 섰다. 소가 말 잘 듣다. 말 안 들으면 못 버린다요. 이거 가보지 봐도 네. 또요 전망대 앞에 가지요. 네.
꼬가면 더 가자 해도 안 가요. 꼬가면 딱 서. 아 자기가 딱 서는 자리에 서는구나. 안고 가서 고터는 안 가지. 그 뒤에. 소가 지금 자기가 돌아가서 쉴 거 알고 빨리빨리 가는 거래요. 내가 이거를 땡겨놔서. 그야말로 황소걸음. 우포에 더없이 어울리는 느린 걸음으로 길을 따라갑니다. 우포를 둘러보다 보면 곳곳에서 살아있는 생태 현장과 만납니다. 겨울철 허허로운 우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철새들입니다. 우포에는 해마다 60여 종의 철새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독수리를 비롯해 쇠오리와 청둥오리, 기러기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포의 두 번째 명물, 일명 생태박사로 알려진 노용호 연구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저씨가 자 여러분들에게 짜잔, 자 먹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자기가 있습니다. 매자기? 이 안에 보면은 이 정말 자연산 밀가루처럼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이것을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밀가루 빵. 노용호 연구관이 유명해진 건 직접 개발한 우포 생태춤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포로 좋습니다. 우포로 어떤 곳일까요? 습지. 좋습니다. 네, 그럼 습지란 뭐냐면은 물에 젖은 땅, 물 우둥이, 물구디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말하면 물의 깊이가 6m 이하의 젖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 6m 이하의 젖은 땅은 습지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작으로? 자, 전 세계 어디서도 안 합니다. 자, 습지라는 뭐라고요? 물의 깊이가 몇 미터? 6m. 6m. 그다음에 이하에 젖은 이하에. 네, 물이 흐릅니다. 전체. 좋은데. 요거를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물의 깊이가 몇 미터? 6m. 우포의 생태와 중요성을 쉽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50가지가 넘는 생태춤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생태를 그렇게 춤으로 설명할 건 너무 재밌고 좋네요. 아유. 한 분들은 안 까먹겠다. 이렇게 그 율동으로 생태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어때요? 너무 오늘 재밌고 너무 좋은 공부했어요. 철새들이 너무 이쁘고 네. 독수리 좀 보세요. 저희 그냥 이게 보고만 가는데 네. 새들이 막 이렇게 나. 이제 설명이 저절로 몸으로 예, 나오시네. 너무 재밌는 공부하고 네. 저 새 박사님한테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포의 풍요로운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새들만이 아닙니다. 새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포 사람들은 어제처럼 또 늪으로 나섭니다. 이제 막 나가려는 배가 있어 타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늪에 또 이런 나룻배가 있네. 제가 좀 타고 나가도 될까요? 한번 타보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우포 늪에서 또 이런 배를 타고. 오, 깊네요. 생각보다. 삿대로 움직이는 작은 쪽배로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인데요. 이렇게 작고 불편한 나무배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는 무슨 배라고 해야 돼요? 나룻배라고 해야 되나? 저 이마배. 이마배? 야, 자장님부터 옛날에 불러온 이름이 이마배라. 아, 이마배. 여기는 그럼 이 장대로만 그냥 가는 거네요? 예, 장 들어가는 거. 왜 여기는 그냥 그 동력선 모터보트나 그런 게 없어요? 밑에 수조 너무 많기 때문에. 늪이라서 수조가 많아서. 예, 수조에. 수조 걸리니까. 제가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 저 앉아서 접어도 되나요? 예. 서면 위험한가? 서마 좀 위험하지. 중심 못 잡게. 앉아서 가볼게요. 오. 내친 김에 저도 한번 삿대를 저어봤는데요. 장대 하나로 배를 가누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간다. 절로 가야 되네. 그럼 이쪽으로 제가 반대로 접으면 되죠.
해는 제법 길어졌지만 아직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살얼음이 얼어 있었는데요. 와. 사람이 아직 많이 얼어서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나 싶어서 마음이 들뜹니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 같은 풍경들.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늪에서 이렇게 나루 이마배를 타고 가니까 진짜 느낌이 기분 좋죠? 예. 거의 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동화 속에. 어부들 역시 오랜 세월 우포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훨씬 많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어업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우포에 남은 어부는 9명뿐입니다. 비교적 수초가 많지 않은 겨울철에는 주로 자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데요. 대나무 막대를 펄 속에 꽂아 그물을 걸어두었다가 걸려든 고기를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는지 궁금했는데요. 우와, 그물에 걸려 올라온 건 진짜 크다. 붕어였습니다. 요거는 자망이라고 요건 호망입니다. 호망. 자망. 아, 우와, 진짜 붕어가. 아이고. 우와. 이야, 이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모르겠네. 너무 크다. 야, 세상에. 이 정도 붕어 한 몇 년 산 붕어일까요? 요거는 뭐한 10년 넘 되겠습니다. 10년이요? 예. 와, 또 이건. 이거 한 30년, 월책 때문에 10년인데. 예. 이 참붕이는 좀 덕분 맛이 크는 시기가 좀 늦지. 겨울철 우포에선 붕어와 잉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와, 이게 잉어 이 정도면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크게 큰 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을 함께해온 보물창고 같은 우포. 어부들에게 우포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포늪이 선생님 어르신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밭이네, 밭? 저희들로 봐서는 완전 뭐 참 보물 창고라 할까. 예, 저희들은 본업을 해가지고 제 일상을 참 바치다시피 참 돈도 많이 벌고 네. 자식들 공부도 시켜가면서 참 우포늪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 생활이 터지는 제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우포에는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뱃소와 같은 외래종 물고기들에게 떠밀려 자취를 감췄던 토종 물고기가 30년 만에 다시 우포로 돌아온 건데요. 손가락만한 크기에 은빛 비늘이 유난히 반짝이는 물고기. 바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한때 우포의 수출 상품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동물이 캤고 우리 여서는 옛날부터 돌고래 캤고 여기 영양가 그리 좋거든 여기. 그 일본은 영양가 그거 갖다 먹는 얘기지. 부산, 대구 이런 소재지 공양을 쳤다 한기네 이 꾸에 해가지고 일부 수출시. 어느새 해가 하늘 높이 걸리고 동트기 전 늪으로 나갔던 박한덕 씨의 배가 나루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어부의 배는 붕어로 가득합니다. 이 정도면 한 몇 킬로 되려나? 오늘 네. 40kg 정도 되는 40킬로. 와. 이렇게 있어요. 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시대지만 우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포 사람들의 삶을 품어왔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차지만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그 마음만은 이제 곧 찾아올 봄처럼 따뜻하고 풍요롭지 않을까요? 네 개의 우포늪 가운데 하나인 사지포 너머인 가시연꽃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엔 가시연꽃을 그린 벽화가 눈에 띄는데요. 밤송이 같기도 하고 선인장 같기도 한 열매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가시연꽃이라고 합니다. 여름이면 사지포 전체가 자주색 꽃으로 뒤덮인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가시연꽃 열매를 걸어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중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유, 많이들 모여 계시네. 뭐 하시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뭐 일하시는 중이신가 보네. 네. 그런데 가시연꽃 말고도 난생 처음 보는 게 또 있었습니다. 뾰족하게 뿌리 난 삼각형 물체.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뭐 뾰족한 나뭇가지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말밤. 그냥 이제 표준 말로 하면 물밤이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물밤 하는 거 모르고 예. 그냥 말밤. 말밤 말고. 아니 그럼 밤인데 이게 나무에 여는 밤이 아니네요. 예, 물밤. 물에 있는 밤이에요. 물에 있는 밤이 물에 있는 밤. 이곳에서는 말밤으로 불리는 물밤은 연못이나 늪지대에 자라는 마름의 열매입니다. 우포늪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생긴 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하루 두 끼 먹기도 어려웠던 시절 마을 주민들은 이 말밤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오래 나온 거요. 날것으로도 먹지만 주로 밤처럼 삶아 먹는다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밥맛이 나죠. 밥맛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맛있는데? 지금 밥보다 맛있어요. 예. 고소한 맛이 난다. 밥맛하고 좀 마하고 좀 비슷한 조금 섞여 있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생긴 것도 처음 보고 맛도 처음 봐요 이거. 우리가 참 어릴 때 농사거리는 안 되고 전부 물 담아가지고 자라가면 부서지 뿌리고 그러면 우포늪에 가서 말밤 이걸 따다 이제 쪼개 까가지고 알맹이 가지고 만들어가 음식도 해먹고 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도대시에 팔고 작년에 팔고 또 대구 가서 팔고 이래 생활 먹거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포늪이. 거의 주식량으로 쓰실 때도 있었네요. 식량 또 뭐 팔아서 아들 학비도 그때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야 공부도 시키고. 수입원도 되고. 말밤을 먹을 정도의 가난은 면한 지금 추억 속의 말밤은 주민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포의 우리말인 소벌을 상징하는 소를 비롯해 다양한 공예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아까 저거 말밤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야 말밤이 또 이렇게 예술품으로 탄생을 하네요. 예. 이제 이제 농사 질 때는 이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거 9월달 되면은 말밤 따가서는 이제 음식도 해먹고 농한기 때 이제 일거리 없을 때는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서 일거리로서 해가지고는 판매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몸에 지니는 공예품을 만들 건데 찔리면은 다치니까 가시를 제거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로운 계절 앞에 섰습니다. 모습도 사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지만 우포의 생명들은 태고의 질서를 지키며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포의 풍경은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저녁 노을날에 우포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자리 잡은 창녕은 육로와 낙동강 뱃길이 두루 발달해 예로부터 영남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녕이 영남의 중심지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전후,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창녕읍 교동의 가야시대 고분들은 비화가야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창녕의 오랜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창녕읍은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탑처럼 주택가 한복판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이죠. 석빙고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얼음 창고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네, 석빙고 앞에 돌이 하나 보이죠? 네, 돌 하나가 따로 튀어나와 있네요. 네, 이 돌이 뭐냐면 네. 날개벽입니다. 아. 이 날개벽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네. 이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네. 회오리를 일으켜서 여기 부딪혀서 석빙고 안으로 들어가서 얼음을 더 꽁꽁 얼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기 맞아서 이쪽으로 예, 흘러 들어가게 하는 예.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날개벽입니다. 그냥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있네요. 그렇죠.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석빙고네. 내부 구조는 더 놀랍습니다. 석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0도에서 영하 1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넣은 얼음을 여름에 꺼내도 그 크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위 천장에 예. 돌로 된 무지개 모양의 띠가 있어요. 네네네. 4개가 있어요. 예. 4개의 홍해의 띠로 만들어진 석빙고인데요. 예. 중간중간이 보면은 홈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 홈이 뭐냐면 에어 포켓입니다. 예, 여기에서 여름에 얼음을 꺼내갈 때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죠. 네네. 그 뜨거운 공기가 이 공기 에어 포켓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이죠? 환기구. 구멍이 있네요. 예,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이 에어 포켓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는 늘 이 석빙고 얼음을 얼게끔 하죠. 야, 저는 진짜 역사책에서만 석빙고라는 단어를 보다가 직접 와보니까 야, 이 기술과 지혜가 정말 경이롭네요. 서양의 전기 냉장고보다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서 얼음을 보존하는 기술을 터득했던 선조들. 석빙고는 오랜 삶의 지혜가 농축된 소중한 유산이자 정신적 자산입니다. 창녕읍 내에는 문화재뿐 아니라 오래된 집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창녕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술정리에는 특히나 오래된 가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이 바로 술정리 하씨 초가입니다. 1760년에 지었다고 하니 무려 250년이 넘은 집인데요. 방 두 칸의 대청마루, 부엌으로 이루어진 단출한 구조입니다. 디딜방아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정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다듬이 방망이 소리 어릴 때 듣고 진짜 오랜만에 듣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포 만들까 싶습니다. 도포요? 예. 아, 이렇게 예. 있는 도포. 야, 이게 지금 홍두깨 아닌가요? 예, 홍두깨입니다. 야,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 홍두깨네. 구겨져서 예. 이제 이 홍두깨 감아가지고 바로 판단 말이죠. 단단하게 피집니다. 직접 지어가지고 어릴 때 다 만들고 지어주시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재단 가시게 지금 이건 도포를 이제 재단하는 가시게 도포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아, 아드님 도포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내년이면 90이 되는 나이에도 손수 옷을 지으신다니 놀랍기만 했는데요. 깊은 주름과 굵은 손마디에서 많은 식구들을 거두며 가문의 종부로 살아오신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엿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용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쓰는 물건들이라 더 실감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얼핏 보면 소박하고 평범한 초가집 같지만 사실 이 집은 창녕읍에서 꽤나 재력이 있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머슴들 많이 있고 여럿이 있고 도움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놓지. 이 큰 솥에서 밥을 해먹. 내가 와서도 밥을 해먹는데 먼저 해먹는데 그만 이제 무시라는 오래된 이제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을 처음에 이제 지었을 때 못을 쓰지 않고 첫째는 못을 안 쓰고 나무못을 써가지고 그때 시대는 뭐도 더 길었겠지만은 나무못을 쓰고 쇠못 대신 나무못을 일일이 깎아서 목재를 이어붙이고 지붕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 대신 멀리 늪에서 배워야 하는 억새를 썼습니다. 통나무를 그대로 얹은 마루도 편리한 대패 대신 도끼로 깎아냈다고 하는데요. 손도 많이 가고 품삯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선주께서 이 집을 지으실 때 이 집 내력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이제 이웃을 베푸는 마음에서 이 지붕을 새로 열 때는 그 지퍼로 하는 것보다는 새가 수명이 길고 또 먼 데서 이렇게 가져오고 하면은 이웃을 여러 사람들의 그 일품을 갖다가 늘려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야, 이 집 구석구석 하나에 다 전부 그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네요. 굴뚝을 담장보다 낮게 만든 것도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밥 짓는 연기가 멀리 새나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던 집주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역사와 전통은 그것을 오늘로 이어갈 때 더욱 가치 있는 법이죠. 개팔마을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고색 창연한 기와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 동네는 고택이 아주 많네. 드라마 세트장처럼. 대나무 숲도 멋지고, 야, 산색 아주 너무 멋지다. 개팔마을은 조선시대 5대 유학자 중 한 사람이자 소학동자라고 불렸던 한원당 김굉필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소학은 일륜과 예절을 강조한 유학의 수신서인데요. 마을에는 지금도 그 전통과 정신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는 계양서당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학을 가르치던 글방이었습니다. 서당 안으로 들어가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아니 무슨 잔치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시고.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서 예. 우리는 특별한 손님 오면 이렇게 차립니다. 아, 칠첩을 차립니다. 이 칠첩이라 하는 거는 예. 요 이제 육회도 들어가야 되고 예. 요 김치국 들어가야 되고 요 찜도 들어가야 되고 해삼하고 나물 한 가지하고 김치하고 요 또 자반도 한 가지 있어야 되고. 아, 칠첩이란 게 7가지 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 접시가 7개라고 그래 칠첩입니다. 이상이 몇 분을 위한 거예요? 1인용.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예, 차리시는 한 거예요? 분을 위해서 차립니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왔다는 칠첩반상. 명란이며 육회, 해삼까지 상차림이 아주 정성스럽습니다. 씹어서 가장해도 우리는 좀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조금 가난해서. 가난한데 이 상을 다 어떻게 차리세요? 아무리 옛날에는 가난해도 이상은 치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막 손님 오시면 우리는 칠첩 치러내고 네. 이래 합니다. 옛날에는 뭐 다 가난했지 뭐. 집안의 어른이 찾아오셔서 준비한 상.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저도 한 상을 받았는데요. 야, 소고기국이 책에서나 봤던 칠첩반상을 그것도 독상으로 받으니 몸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아, 느낌이 되게 틀린데요. 제가 혼자 상을 딱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른 된 느낌도 나고. 칠첩반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경객지도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작은 밥상에서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느껴집니다.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은 예로부터 불의 기운이 강한 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해발 756m. 정상에 오르자 능선을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룬 거대한 억새밭이 펼쳐집니다. 화왕산의 진경이라는 억새 군락입니다. 그 면적이 무려 24만 제곱미터, 72,600평이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죠. 가을이면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선사시대 화산이 만들어낸 산상분지입니다. 정상부가 움푹 파인 백두산이나 한라산을 떠올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화산 활동은 멈춘 지 오래지만 분지 안에는 용암을 뿜어내던 분화구 3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아직 발굴 중이거나 흔적만 남았고 한 군데만 연못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화왕산 지명의 유래는 불화자의 임금산, 불임금산이라고 때로는 불매라고 불려지는 불임금산이라고 불려지는 불이 왕성한 그러한 산이었다. 그래서 화왕산이라고 명칭을 오랜 전부터 기록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백두산 천지처럼 한라산 백두산처럼 이렇게 분지 형태의 분화구를 이루었던 아주 태고적 시절에 용암을 분출시켰던 분화구 형태로 남아 있었고요. 사화산이나 휴화산의 분화구는 물이 잘 고여서 연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연못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적인 연못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야 시대에 여기에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화왕산성이라고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이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원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사람이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수도 필요할 것이고 식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위적인 연못을
만들어서 그 분하고 있던 자리에다가 만든 거죠.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화항산성은 임진왜란 때 홍위 장군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들의 근거지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화산이 폭발했던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산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화왕산 자락에는 천년 고찰 관룡사가 있습니다. 관룡사는 입구부터 다른 사찰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아유, 사찰에 일주문이 왜 없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 야,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소박하고 아담한 맛이 있네. 신라 내무왕 때 창건된 관룡사는 대웅전과 약사전 등 5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사찰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다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도 이곳에서 1000명의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설파했는데 관룡사라는 이름도 원효대사가 9마리 용을 본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9마리가 성천을 했다 해서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용본절이라 해서 구룡사를 했는데 9마리 용이 올라왔. 그 이후에 이제 볼간자 용룡자를 써서 관룡사라 하고 산 이름도 화왕산이라. 옛날에는 이제 여기 이제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그래서 사방 백리를 파면은 이 온천수가 항상 그래 나온답니다.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산. 관룡사에는 지금도 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야, 저 높은 곳에 석불상이 있네. 사찰 뒤쪽에 있는 용선대인데요. 용이 보호한다는 배. 용선은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반야용선을 말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20여 분 정도 올라가자 용선대에 앉은 거대한 불상이 보입니다. 용선대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높이 떠오른 아침 해를 한 몸에 받은 모습이 더욱 신비로워 보였는데요. 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 무슨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냥 저 올해는 취업도 잘 되고 그냥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부처님 불상이 이렇게 태양에 탁 전기를 받고 계시니까 올해 꼭 부탁 기도 드려주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시름을 품어줄 듯 온화하면서도 당당한 부처의 모습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난히 길고 춥게 느껴졌던 겨울. 언제쯤 봄이 올까 생각했는데 화왕산 계곡은 벌써 봄이 오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눈이 녹아내려 물줄기는 더욱 풍성해졌고 맑은 물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맑은 물로 화왕산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해오는 곳이 있습니다.
화왕산 아래 자리 잡은 고안면 감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50동이나 되는 비닐하우스 단지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인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특유의 풋풋한 향기가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미나리는 수생식물이라 무엇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감리에선 화왕산에서 흘러내려온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다는 이곳의 지하수는 좀 특별합니다. 암만 겨울에도요 지하수 물건 얼지는 안 하거든. 물이 뜨뜻한 이랬는데 뭐 씻거든. 그런 물이 이어 담가가 손도 담가가 씻고 하지. 추우면 해내나 이거 물질로 못하지. 화산이었던 화왕산 아래에 있어서인지 이곳의 지하수 온도는 일반 지하수보다 약 10도나 높은 20도 정도입니다. 수질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우리 같은 이래 화왕산 자락에 위에 동네도 아무것도 없고 산자락에서 바로 이래 되니까 청정미나리가 생산이 되지, 만약에 타 지역에 위에 공장이 있다든지 하는 밑에 암만 청정미나리를 재배한다고 해도 그거는 될 수가 없지. 청정미나리가 될 수, 위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 지하수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리적 조건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수확한 미나리는 곧바로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재배하는 미나리는 따로 출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싱싱하고 맛 좋은 미나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이맘때면 애써 알리지 않아도 전국에서 식객들이 모여듭니다. 저마다 양손에 꾸러미를 들고 오는 모양새가 그냥 미나리만 사러 온 사람들 같지가 않은데요. 따라 들어가 보니 하우스 안에 밥상이 제대로 차려져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 그 옆에 미나리도 있고. 각자 고기와 음식을 준비해오고 이곳에선 미나리만 구입해 식사를 하는 건데요. 제철 미나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하우스도 10,000원이었는데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도 입맛을 당기지만 싱싱한 미나리를 보니 입안에 벌써 미나리 향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고기에 곁들여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데 가보면 좀 줄기가 좀 질기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미나리는 그런 게 다르죠. 아삭아삭하고 씹히는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봄철 2달 정도만 즐길 수 있는 별미이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년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도 같이 바람도 쐬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재밌잖아요. 화왕산 감리엔 어느새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화산이 분출한 지역이라 따뜻한 온천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70년대 초 덕암산 아래선 70도가 넘는 뜨거운 지하수가 발견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수온이 높다는 부국온천입니다. 가마솥 골짜기라는 지명처럼 정말로 펄펄 끓는 물이 나온 거죠. 야, 부국온천 참 어릴 때 추억이 많았던 곳인데 엄마랑도 오고 친구들하고도 오고
그때 당시엔 한국 최고의 워터파크였었는데. 하루 6,000톤의 유황 온천수가 나온다는 대규모 온천단지답게 이곳에선 길거리에서도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20-30분 나가야지 뭐 이쪽 밑으로 벌게 그래야 익어가지고 조금 익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등들이 쪽으로 땀이 좀 싹 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타고 온 게 이제 좀 피곤했던 게 싹 다리가 싹 풀리거든요. 지금은 전국에 수많은 온천이 개발됐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곡 온천은 독보적인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여행 1번지로 꼽힐 만큼 인기 있는 휴양지였죠. 밀양에 살았던 저도 어릴 때는 참 자주 왔었는데요. 당시엔 실내 수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부곡 온천은 그야말로 별세계였습니다. 다양한 쇼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죠. 지금은 이런 볼거리들이 너무 흔해져서 그때만큼 열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추억을 떠올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텔레비에서만 보다가요 마술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좋네. 보니까 직접 보니까 신기하고 좋네요. 뭐 한국에서 최고 좋았던 한국에서 최고 좋았던 일인데 이제 딸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최고지 뭐 온천은 최고야. 28년 전 부곡으로 신혼여행을 왔다는 정대옥 씨 부부도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다시 부곡을 찾았다는데요. 아니 신혼여행은 그때 당시에 뭐 다른 데도 많았을 텐데 어쩌다 여기 부곡으로 정하셨어요? 아니 그때 70-80년대는 내가 부곡 가봐야 그러면은 대구에서 그만하는데 아마 중국적으로 크게 손꼽을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외국 같으면 다 해외로 간다 하고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말도 제주도 가지고 힘들었어요. 우리 살기가. 예, 살기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어차피 뭐 신혼여행은 처음부터 좋은 데 가가지고 일할 필요 없고 좀 가까운 데 있다가 나 살아가면서 좋은 데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이쪽으로 유도를 했죠.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해 보이는 부부. 따뜻한 온천수처럼 행복한 추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드넓은 강물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와, 야 낙동강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정말 장관이다. 와, 아니 강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바닷가 같은데 절벽도 있고. 하지만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온 세월은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개비리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비리는 벼랑이라는 뜻인데요. 개나 지나다닐 수 있는 벼랑 위 좁은 길이라고 해서 개비리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읍내까지 멀리 산길을 돌아가야 했던 인근 주민들이
몇 년씩 고생을 해서 만든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쉬고 계시나 보네요. 예. 아, 여기가 바위가 시기가 아주 좋네요. 예. 그 하면 이럴 때 삐뚤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허리를 비 가고 힘이 들어서 막 옆에 가지고 누웠다가도 가고. 어디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쉬고 계세요? 남지 고추 따주고. 꽃이 따고 오면서 감이 그러죠. 아, 고추 따러. 예. 그럼 늘 이 길로 왔다 갔다 하세요? 매일 가서 이러 안 가면 갈 데 없죠. 이러 가면 갈 데 있으면 시장 가면. 아, 그래요? 예. 아. 여간길 사이가 타이가 아니고 막 오르막이 있는데 훌쩍 뛰면 막 그때는 막 이래 막 아담된다 이거. 훌쩍 뛰면 막 사이가 아니고 훌쩍 뛰면. 바깥 어르신 오토바이 뒤에 타시고. 예, 또 오토바이 타고. 어이구 진짜. 막 꼼지거려서 하면 가만히 있어. 예. 장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좁고 험한 개비리길은 늘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막아선 영아지 마을은 제방이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이 범람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30가구나 됐던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 지금은 12가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얘는 크다. 이거 다 마을에 들어서니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장을 담그고 있었는데요. 크면 안 되겠다. 마침 이날이 12간지 중에서 장 담그기 제일 좋은 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성인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장 담는 날이에요. 장 담으십니다. 아, 장 담으시는 거예요? 예. 아, 장 담는 날이 따로 있나요? 예, 있지요. 말날 담다해라. 말날은 장 담날. 말날? 예. 아, 근데 왜 말날 장을 담그는 거예요, 어머니? 날이 좋은 날이라고. 좋은 날 받아갖고 그랬다는 이게 짐승인데 털이 많은 날. 털이 많은 예, 날. 예. 짐승 털이 많은 날. 많이 있는 짐승. 그게 이제 말날이 이제 좋은 날이라고 하네. 개날도 안 닦고 닭날도 안 담고. 아, 말날만 담네. 예, 말날이 좋은 날이래요. 배날도 안 담고. 말날 담으면 장맛이 예, 맛있다 가네. 장이 맛있고. 옛날처럼. 가을에 띄운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2달쯤 숙성시키면 간장이 됩니다. 안에 있던 메주로는 된장을 만들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새끼고기가 한창입니다. 장에 된장에다 금주를 둘러놓는 거네. 아버님, 근데 그 새끼는 왜 꼬시는 거예요? 새끼는 근데 새끼를 꼬아도 오른쪽으로 안 꼬고 왼쪽으로 꼬한다. 왼쪽으로. 잠깐만요. 왼쪽으로. 저도 옛날에 새끼 많이 꼬아봤는데 원래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오른쪽인가요? 예, 그러면 오른쪽이고 이거는 반대로 왼쪽으로. 예. 아, 완전히 이쪽으로. 예. 보통 새끼는 오른쪽으로 꼬아는데 이거는 정성들여서 꼬아라고.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정성을 들어가지고 오른쪽 꼬아가지고 왼쪽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왼쪽으로 꼬아가지고. 잘 꼬았죠 제가. 장독에 새끼줄 두르면 장맛을 망치는 잡신을 물리친다고 하는데요. 실은 짚을 좋아하는 바실러스균이 장의 발효를 활발하게 한다네요. 총각이고가 장이 더 맛있을 거예요. 장맛 틀림없다마. 장에 들이는 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리 나지요. 네, 이럴 때 이제 잡기를 다 물리친대요. 시계만 하면 돼. 시계. 보면 땅이면 돼. 장 담그는데도 태기를 하고 장맛을 지키기 위해 이중삼종으로 앵마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밥상에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넣어. 아이고 이제 있는 장 우리 목 시장은 다 됐습니다. 장은 또 처음 담궈보네. 여름만 되면 넘치는 낙동강 때문에 매년 농사를 망치게 됐던 오지마을에선 장이 그만큼 소중했을 텐데요. 옛날에는 왜 어땠었는데? 물 들어가지고 나라 들어가고 또 나랑 여러 자부리 그래 배 서자마자만 물이 싹 들어보고 또 보리도 보리 숭고하고 보리 빌라 그것만
싹 들어보고 떠내려가고 보리 밭에서만 채로만 다 떠내려가고. 강이 넘쳐서. 예, 물이 들어서요. 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고향은 저기 어른인데 예. 살기는 용산에 살았고 예. 용산에서 이리 시집 왔어요. 시집을? 시집으로 온 끼네. 예. 그 가면 여 온 기 후회가 마시는데 온 끼네. 왜? 시집으로 전신 앞산이 꽉 막혀가고 뭐 물기 있나 뭐 있네요. 산도 막히고. 물 들어보고 산 막히 보고 물 들면 나가도 못 나가고 뭐 저기가 있지. 가난이 삶을 지치게 했던 시절, 그 시절을 견뎌온 할머니의 시간이 또 한 번 산을 넘고 강을 건넙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행복했던 수많은 기억들을 안고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릅니다. 묵묵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니까 바쁘게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생각납니다. 쉬어도 가다가 다시 힘차게도 흐르는 저 강물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 일, 슬픈 일, 고달픈 일 모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려놓고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